자,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회귀 분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단순히 데이터를 뭐 합치거나 정리하거나 변환하거나 이런 과정들은 뭐 파이썬으로 하면은 좀 더 편리할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엑셀로 다 해도 되는 과정입니다. 그냥 좀 손이 많이 갈 뿐이죠. 근데 이제 회귀 분석부터는 엑셀로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물론 엑셀에도 회귀 분석 기능이 있긴 있는데 아주 단순한 기능만 지원하기 때문에 좀 복잡한 분석을 하려면 뭐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또 전문적인 툴이 필요합니다. 회귀 분석이 뭐냐? 이게 왜 필요하냐? 일단 이제 회귀 분석은 크게 봐서 지도학습이라고 불리우는 것 중에 일부예요. 지도학습은 뭐냐면 우리가 독립변수 x가 있고 종속변수 y가 있으면 x를 이용해서 y를 예측하는 거를 지도학습이라고 해요. 여기 독립변수에는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속변수에도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종속변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x에 따라서 y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종속변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지도학습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뭔가 예측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예측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집을 사러 갔다. 그러면은 이 집이 얼마에 나왔는데 내가 볼 땐 좀 비싸 보이는데 뭐 부동산 사장님은 이 정도면 싸게 잘 나온 거라고. 그런데 좀 못 믿겠어요. 아니면은 뭐 여러분 중고차를 사러 갔는데 이 차가 좀 비싼 것 같아요. 근데 딜러가 이거는 굉장히 많이 전주인이 깨끗하게 타고 뭐 많이도 안 탔고 뭐 옵션도 좋아서 이 차는 가격이 괜찮은 거다. 그런데 좀 못 믿겠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모든 게 다 똑같은 뭐 집이나 차가 있으면 그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비싼지 싼지 알 수 있는데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막 예를 들면 부동산에 갔다. 뭐 중고차 사실 일은 잘 없으니까 부동산에 갔다. 그러면은 이 집 좀 비싸게 나온 것 같은데 아까 앞에 집보다 좀 비싸잖아요. 그러면 사장 그 부동산 사장님이 앞에 집은 뭐 이거는 뭐 거기는 몇 층이고 여기는 층도 더 좋은 층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다 조건이 조금씩 다른데 어, 이게 싼지 비싼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 또 다른 뭐 회사 업무다. 그러면은 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거래처에서 뭐 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가격을 얼마로 받는 게 적절하냐?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뭐 수량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주문 수량이 얼마나 나올까? 그러면은 작년에 보니까 요로조로 해가지고 이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이 정도 나왔으니까 뭐 대충 비슷하게 나오겠지. 근데 약간 거기다 이제 여유를 더해서. 근데 보통 그렇게 해도 틀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일정하게 그 수요가 대체로 일정한 경우에는 뭐 그렇게도 상관없는데 막 수요가 들쭉날쭉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어떤 변수에 영향을 받는데 얼마인지를 이제 좀 가늠하기 힘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충 감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 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번에 수요가 늘었던 거는 그때는 날씨가 이렇게 돼서 수요가 늘었던 거고 이번엔 날씨가 다르니까는 또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날씨가 뭐가 중요해? 그거보다 수요에 더 중요한 거는 이거야. 뭐 이렇게 하면은 끝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예측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거나 애매한 경우는 항상 있습니다. 이거를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예측을 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를 이제 지도학습이라고 하고 그 지도학습을 다시 이제 Y 뭘 예측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는 다시 나누는데 그 중에 Y가 우리가 이제 예측하고자 하는 게 연속인 경우, 그러니까 뭐 가격이라든지 뭐 수요라든지 이렇게 수치형으로 쭉 나가는 이런 거를 예측하는 거는 이제 회귀 분석이라고 하고요. 이거냐 저거냐. 예를 들면 우리 어떤 제품인데 이게 정상이냐 아니면 불량이냐 이렇게 판정하는 경우 이거는 이거냐 저거냐죠. 정상 뭐 반쯤은 정상이지만 반쯤 불량이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범주형 이거냐 저거냐 이런 경우는 이제 분류라고 해요. 그래서 분류가 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회귀를 해볼 거예요. 회귀가 기본이 되고 분류는 그거 이제 확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 회귀가 더 쉽냐면 회귀는 딱 안 맞아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가격이 100만 원인데 내가 101만 원으로 예측했다고 해서 뭐 그렇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조금의 오차가 있는 거죠. 근데 분류는 맞거나 틀리거나 둘 중에 하나라서 그런 게 없어요. 좀 복잡하고 회귀가 좀 더 쉽습니다. 회귀 분석을 어디다 활용을 할 수 있냐? 굉장히 많은 문제에 활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요하는 거의 대부분의 일에다가 회귀 분석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할 줄 알면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가격,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가격을 예측을 한다. 그럼 어떤 상품의 특성이 있겠죠. 여러 가지 특성이 있을 겁니다. X가 사실은 이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X 안에 뭐 상품의 이런 특성, 저런 특성, 여러 가지 특성이 있으면 요거를 이용을 해서 가격을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가 뭐 집 얘기를 했는데 그 뭐죠? 이렇게 아파트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은 무슨 그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이제 아파트 리뷰 같은 거를 이렇게 올리고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보면 이제 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자기네 아파트가 다 저평가래요. 그리고 아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좋은데 이게 좀 많이 싸게 나온 것 같아. 좀 싼 것 같고 저평가다. 뭐 항상 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아파트 단지가 다 저평가면 도대체 어디가 고평가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거는 그 어떤 상품 특성을 가지고 넣으면은 가격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해봤는데 그 서울 시내 기준으로 서울 시내 아파트는 거의 정확하게 그 아파트 사양이 있잖아요. 뭐 위치가 어디고 뭐 주변에 학교 교육 상황이 어떻고 뭐 이런 객관적인 정보 가지고 거의 한 95% 정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사실 제일 어려운 건 데이터 구하는 게 제일 어렵고 데이터만 있으면은 거의 딱 맞게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가격 예측 같은 걸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인재 채용을 한다. 그럼 사람을 뽑으면 보통 이제 신입사원 뽑을 때 여러 가지 서류를 본단 말이에요. 영어도 보고, 학교 성적 같은 것도 보고, 자격증도 보고, 봉사한 것도 보고, 뭐 여러 가지를 보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죠. 여기 가중치를 얼마 줄 거냐. 예를 들면 영어가 중요하냐, 아니면은 뭐 학교에서 받은 성적이 중요하냐, 아니면 자격증이 중요하냐. 그럼 이것도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니, 그래도 영어를 좀 할 줄 알아야지. 뭐 이러면은 또 다른 사람이 아 영어가 뭘 중요해? 우리 회사 일하는데 영어가 뭐 해?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아니 그 영어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토익을 열심히 준비했다는 거는 그 취직에 그만큼 진지하다는 거지. 토익도 준비 안 하면 되겠어? 뭐 약간 이러고 아니야 자격증이 중요해. 뭐 이러고 아니야 봉사 정신이 중요하다고 똑똑한 애들보다 착한 애들이 좋아. 뭐 이러면서 서로 막 싸운단 말이에요. 의견이 안 맞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싸우다가 적당히 이제 배분을 하는 거죠. 적당한 비율로 나눠서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중에는 실제로 별로 이제 안 중요한 걸 수도 있고 중요한 걸 수도 있는데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이런 변수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뭔가 입사한 다음에 회사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 이거를 이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뽑으면 일을 잘할까. 뭐 이 성과라는 건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뭐 이것도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어쨌든 뽑아서 뭐 성과를 보려고 한다. 그러면 이 성과를 예측하는데 영어가 중요하냐, 성적이 중요하냐, 자격증이 중요하냐, 봉사가 중요하냐 이런 문제잖아요. 그죠? 그럼 요것도 요게 이제 전체가 X가 되는 거고 이거를 잘 조합을 해가지고 성과를 예측할 수 있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뭐가 중요하나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요거를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통계를 이용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이 변수 중에 뭐 예측에 도움이 안 되는 통계적으로 별로 성과랑 관련이 없는 변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빼면 돼요. 우리가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인재 채용은 제가 이것도 해봤는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성과를 상담사 같은 경우는 평가하기 쉽습니다. 매출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무직 같은 경우는 이 사람 성과가 뭐냐라고 하면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복불복이 있어가지고 상담사는 전화를 막 하루에 100통, 200통씩 해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이게 뭐 운이 좀 좋아도 몇 명 해서 매출이 나오는 거니까 사실 이제 100통, 200통씩 한 달씩 하면 몇천 통을 하니까 그게 희석이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그 직장인 같은 경우는 뭐 영업 이런 경우도 거래처가 그렇게 막 100개, 200개 있는 게 아니고 10개, 20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에서 잘 터지면은 성과가 확 잘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운이 되게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분석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영업이나 이런 쪽 직무가 아닌 경우는 더 어렵습니다. 사실 그 상사가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사가 이제 아주 막 아무리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다른 부서에 갔으면 그 업무가 자기 적성에 맞아서 잘을 했을 텐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 좀 적성에 안 맞는 부서에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이 성과 평가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요거를 이제 잘할 수 있는 뭐 콜센터나 이런 쪽은 아주 좋은데 아니면은 조금 어렵죠. 실제로 해보면은 보통 아까 제가 가격 같은 경우는 되게 정확하게 예측이 된다고 했잖아요. 인재 채용 같은 경우는 잘해야 한 10%? 보통 일반적인 직무의 경우. 그래서 예측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
인재 채용에서 쓰는 많은 지표들이 그닥 예측력이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채용할 때 되게 열심히 고민을 하거든요. 이런 거를 볼까 말까. 예를 들면 직무적성 검사 이런 거를 볼까 말까. 직무적성 검사를 보면은 직무 능력에 예측이 됩니다. 예측이 되는데 그게 막 엄청나게 잘 예측되는 게 아니라 정말 조금 10%뭐 이렇게 예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참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HR이 참 어려운 업무입니다. HR 하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네. 무슨 인간은 예측이 정말 어려워요. 잘 안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데다가 이제 쓸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방금 뭐 HR 같은 경우는 예측이 잘 안 된다는데 HR뿐만 아니라 뭔가 인간과 관련되는 거는 예측이 다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과학이 있고 사회과학이 있으면 이 사회과학이 대부분 예측이 잘 안 맞거든요. 뭐 심리, 사회학, 뭐 정치학, 경제학, 뭐 경영 이런 것도 다 사회과학이죠. 이런 것들이 다 예측이 잘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게 정말 알 수 없는, 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 다르고 이러고, 그다음에 이제 예외도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이제 경제 같은 경우도 뭐 주식 투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주식 투자하면 막 책도 많이 사서 보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래도 별로 수익률이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생각이 제각각이고 이거 왜 사지 싶은 거 사기도 하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 이론 이런 거를 보면은 교과서로는 되게 그럴싸한데 실제로 보면은 하나도 안 맞거든요. 그 교과서인 대로 시장이 굴러가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경제학 같은 거를 배우잖아요. 왜 배우냐 하면 그게 이제 100% 정확하진 않아요. 실제로 정확성이 굉장히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중요한 변수가 있단 말이에요. 경제 현상이 있으면 실제 경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막 이렇게 가지만 어쨌든 어떤 트렌드는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가니까 올라가니까 사면 돈 벌겠구나 해도 내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은 이론하고 다르게 이제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 어떤 그런 점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변수가 중요한지, 그러니까 실제로 뭐 예측이 정확하게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은 뭐가 더 중요한지 이런 거를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앞에서 제가 이제 그 인재 채용 같은 경우에 그 예측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실제로 그 해외 연구 사례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예측을 정확하게 하는 거는 되게 어렵다. 잘 해도 잘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딱 뭘 보면은 좋은 인재 뽑을 수 있다. 이런 거는 대부분 잘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 명은 예외가 항상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 뭐 학점도 나쁘고 영어도 못하고 뭐 봉사활동도 없고 자격증도 없지만 뽑아봤더니 뭐 일을 엄청 잘한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보면은 유명한 위인들 중에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안 하고 뭐 이런데 되게 성공해서, 예를 들면 뭐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은 보면은 그 완전 한량이거든요. 대학교도 다니다가 1년인가 다니다가 그만두고 때려치우고 띵까띵까 하면서 뭐 동네 뭐 이상한 뭐 장사하고 그러던 사람이 애플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그러니까 보면은 누가 스티브 잡스가 우리나라 회사 채용에 오면은 100% 떨어져 이 사람은. 근데 개인으로 보면 예측이 안 됩니다. 예측이 안 되지만은 사람을 막 1000명, 10,000명 모아놓고 보면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인 경향성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어떤 변수가 더 중요한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해가지고 만약에 예측이 잘 되면은 이제 그 예측을 써먹으면 되고, 예측이 안 되더라도 우리 이제 대체적인 경향성은 알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하면 되죠. 그다음에 더 문제는 뭔가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올라가면은 범죄도 증가를 합니다. 신기하죠? 사실은 되게 간단한 이유 때문인데 날씨 때문에 그래요. 보통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사람들이 외부 활동이 많아지니까 그 접촉이 늘어나고, 범죄라는 게 결국 사람이 사람한테 저지르는 거기 때문에 그 날씨가 따뜻해져서 접촉이 늘어나면은 인간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범죄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만나야 뭐 범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아이스크림도 많이 팔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밑에 가려놓고 보면은 마치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리면 범죄가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인과관계는 아이스크림 때문에 범죄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날씨가 아이스크림 판매량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는 딱 직관적으로 봐도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려서 범죄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좀 말이 안 되니까 이거는 이상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실제로 되게 복잡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사교육이 굉장히 고민이죠. 사교육을 많이 하면은 애들 성적이 오르냐? 실제로 요것만 놓고 보면은 실제로 사교육을 많이 하면 성적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인과관계가 이렇게 되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분석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왜 사교육을 많이 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이제 사교육을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가 일단 애들 교육에 관심이 있어야 사교육을 할 거잖아요. 그죠? 애들 교육에 관심 없으면 사교육을 안 합니다. 근데 부모가 관심이 없으면 애가 성적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죠?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애들은 부모가 관심을 안 하면 뭐 금방 뭐 이렇게 또래 집단의 압력 이런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애들 친구들의 평가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애들 삶에서. 그러니까 뭐 성적 이런 거는 친구들하고의 관심사가 아닌 거죠. 딴 거. 그럼 관심사가 없으니까는 성적이 금방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모 관심이 되게 중요해요. 실제로는 부모가 관심이 있으면 애 사교육도 열심히 시키고 애 학교 공부도 열심히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고 관심이 없으면 둘 다 안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겉보기로 보면은 사교육하면 성적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전혀 영향이 없냐 하면 그렇지는 않죠. 전혀 영향이 없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데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는 영향력이 훨씬 작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약간 보통 사람들의 직관과는 반대로 OECD 국가 중에 사교육 효과가 제일 낮은 나라예요. 이거 약간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왠지 사교육 효과가 제일 좋은 나라일 것 같잖아요. 우리나라가 사교육 효과가 제일 적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약간 이거는 좀 웃기는 이유 때문인데 왜 그러냐면 다 사교육을 시켜서 그래요. 어지간하면 외국에서는 사교육을 시키는 아주 소수의 집단이 있고 나머지는 안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안 하는데 사교육을 하니까 사교육 효과가 되게 좋습니다. 하면 되게 효과가 좋아요. 미국 이런 데서 우리나라 사람들 이민 가가지고 막 한국식 사교육하면 성적이 팍팍 나오거든요. 왜냐면 이제 미국 사람들 안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 돈이 있고 없고 일단 애들 사교육은 다 시키니까 사교육을 어지간히 시켜가지고는 남들 하는 것보다 효과가 잘 안 나오는 거죠. 이게 뭐 교육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은 이미 돈을 쓰고 있으면 여기서 추가로 돈을 더 쓴다고 효과가 팍 나오지 않거든요. 짜장면 뭐 5천 원짜리보다 10,000원짜리가 2배 맛있는 건 아니잖아요. 더 맛있긴 하지만 짜장면 같은 것도 뭐 5천 원, 8천 원, 9천 원 이렇게 가면은 어느 정도 가면 더 이상 맛에 한계가 온단 말이에요. 막 호텔 같은 데 가서 짜장면 먹어봐도 더 훨씬 맛있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약간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복합적이어서 사실 우리가 이제 겉보기만 보고 판단하면은 좀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이런 거는 사교육하고 성적이 관련이 있냐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 부모가 관심이 있냐 뭐 또 다른 어떤 주변 환경이 어떠냐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같이 분석을 해야만 더 정확한 분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요 회귀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얘기는 길었지만 사실 분석해 보시면은 의외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물론 쉽진 않은데 막 엄청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귀 분석을 하려면 결국에는 이 회귀 분석을 한다는 게 뭐냐면 일종의 공식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성적을 예측한다. 그럼 성적을 예측하는 공식을 찾는 거고 뭐 가격을 예측한다. 그럼 가격 예측하는 공식을 찾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HR을 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직원 개인의 성과를 예측하는 어떤 공식을 찾는 게 회귀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의 어떤 기본 꼴 형태는 우리가 이제 정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모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모형은 선형 모형이라는 걸 씁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한 모형인데 이런 식의 꼴을 써요. 수식이 나오니까 이제 좀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결국 어떤 가중치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은 우리 지금 실습하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은 중고차 데이터죠. 이거 합치는 거 안 하셨던 분들은 우리 예제 데이터 폴더에 있는 어디 갔죠? cat.엑셀 파일을 여시면 됩니다. 이거 합치는 거를 안 하신 분은 여기에 보시면 이제 cat.excel이라고 이 파일인데 이 파일로 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이제 프라이스가 가격이고 나머지가 변수가 여러 개가 있어요. 마일리지가 이제 주행거리고 마이카 데미지가 있고 아달카 데미지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에다가 이제 다 가중치를 곱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기 주행거리가 있는데 지금 63,000, 69,000, 36,000 이렇게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차가 비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주행거리만큼 차값에서 까면 되잖아요. 그죠?
차값이 예를 들면 1,500만 원이다. 그럼 1,500만 원에서 주행거리만큼 까면 되는데 가격을. 그럼 10,000km일 때는 얼마를 까고 10만 km일 때는 얼마를 깔 거냐. 그럼 그거를 가중치로 곱해주는 거예요. 가격이 있고 이 가격을 처음에 그 초기가가 있겠죠. 그 처음 세차 가격. 세차 가격에서 빼기 주행거리를 해주면 되는데 예를 들면 뭐 간단하게 해서 뭐 1,000만 원짜리 차예요. 1,000만 원짜리 차인데 1만 km를 뛰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얼마를 깔 거냐.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가중치가 뭐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0이다. 마이너스 10이면은 1만 km 뛰면은 10만 원을 까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0은 좀 적은 거네요. 50 합시다. 마이너스 50이면은 1만 km 뛰면은 1,000만 원에서 50만 원을 까는 거고, 그럼 차 가격이 950만 원이 되겠죠. 2만 km를 뛰면은 10,000km마다 50만 원씩 까니까 마이너스 50 곱하기 2만 하면은 마이너스 50은 너무 크네요. 그죠? 마이너스 5 합시다. 마이너스 5 곱하기 2만 하면은 마이너스 이건 또 잠깐만. 50 해야겠다. 네. 마이너스 50 곱하기 2만 하면은 마이너스 100만이니까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빼면은 900만 원이 되겠죠. 4만 킬로를 10만 킬로를 뛰었다. 이 차는. 그러면은 50 곱하기 10 하면 500이니까 500만 원 까서 500만 원이 되겠죠.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얼마씩 깔 거냐, 주행거리랑. 요 숫자를 찾으면은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공식을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 이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 약간 드는 의문이 있었어요. 아니, 새 차일 때는 10,000km 뛰면은 뭐 이 정도 뺄 수 있는데 차가 이제 많이 뛰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200만 원밖에 안 남았다. 예를 들면 200만 원 뛰려면 한 88만 킬로, 80만 킬로 뛰었나요? 뭐 하여간 되게 많이 뛰어가지고 16만 킬로 뛰면은 이제 200만 원 남겠죠. 그럼 여기서는 사실 이제 보통 중고차 같은 거 사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차가 감가가 되면은 더 이상 가격이 안 떨어지거든요. 뭐 한 200만 원 이렇게 떨어지면은 거기서부터는 가격이 안 떨어져요. 그럼 요거는 숫자가 이렇게 다 50, 50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뭐 처음에는 50이고 그다음에는 40이고 그다음에는 30이고 이렇게 돼야 맞는 거 아니냐. 그게 맞는데 그럼 이제 공식이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다 똑같이 50만씩 일정하게 떨어진다 이렇게 치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일단 그게 기초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응용이 이제 그거는 응용이에요. 그러니까 요 숫자가 뭐 x에 따라 바뀐다든지 이런 건 이제 응용이 됩니다. 응용은 우리가 이제 어려워지니까 일단은 가장 기초적인 거, 요 값이 고정돼 있다. 이렇게 치고 분석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